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입니다. 송호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소셜미디어 매체 SNS라고 그러죠. SNS 글 쓰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글쓰기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참기가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글쓰기 강좌도 여기저기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나름대로 또 바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이런 책 말이죠. 오늘 그 책의 저자 강원국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일단 책 두 권 내놓으셨는데 둘 다 뭐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 대통령의 글쓰기는 뭐 한 55세 정도 찍었고요. 55세? 예. 55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 회장님의 글쓰기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주 분이시니까 전주에는 뭐 자주 오시겠죠? 대통령의 글쓰기 내고 나서 강의 때문에 부쩍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 강원국 저자에 대해서 뭐 지역민들도 잘 몰랐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책도 많이 팔리고 더불어서 이제 고향에서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곳도 많은 모양이죠. 예, 뭐 그래도 고향에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쪽은 잘 안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영남 쪽도 좀 그렇고. 네. 주로 저 노사모 모임 같은 데서 많이 좀 부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기업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글쓰기를 내고 나니까 사실은 기업에서 좀 불러줘야 거기 뭐 좀 강연료도 좀 많이 주고 그런가요? 그런데 안 불러요. 뭐 이게 지금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또 모셨던 두 분 대통령이 또 이쪽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님의 글쓰기를 썼죠.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한 17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경험 가지고 회장님의 글쓰기. 그 뒤로 좀 기업들에서 많이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자, 대통령의 글쓰기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독자도 많이 생겼는데요. 예, 또 학생들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어떻게 하다가 쓰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취임 3년 차 때 저보고 책을 쓰라고 그러셨어요. 글쓰기 책을 써라. 네네. 청와대에서 이제 공무원들 보고서를 받아보니 공무원들 글쓰기 수준이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청와대에 이렇게 와 있는 공무원들은 그 뽑힌 공무원들인데 그 정도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네는 뭐 남들 경험 못하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글과 관련된 일을 했고 어찌 보면 특혜를 받은 건데 그거를 좀 나눠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특권 누린 거다. 그러면서 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글쓰기 책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돼가지고 지시사항으로 등재가 돼서 주기적으로 이제 국정상황실에서 어디까지 썼냐 계속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었고요. 그 뒤로 이제 퇴임 후에 잊고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 50에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일을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이. 그래서 책을 써볼까 하고 썼죠. 근데 쓰는 한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쓰는데. 연설 비서관이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책임자 또 비서관이었고 그 지시사항을 그때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계속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청와대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제 책을 쓴다는 건 불가능한데 대통령께서 거듭 얘기를 하셔서 제가 A4 용지 한 10몇 장짜리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 대통령께 그걸 보고를 드렸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공개를 해서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고 제대로 써라 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임기를 맞출 수 있어요. 위기는 그 뭐 12장짜리? 그게 나중에 대통령이 글쓰기 쓰는데 미천이. 일단 그걸로
이게 약술한 걸로 이제 위기는 넘겼고 정작은 나오셔서 책을 쓰셨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 그 작가께서 강 작가께서 쓴 책을 보고 대통령 글쓰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책을 못 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글에 대한 안목과 이렇게 기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절대 이제 제가 썼으면 그냥 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살아계셨으면 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했을 텐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계속 수정 지시를 하셨을 거예요. 계속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서 연설문 쓸 때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끝까지 마음에 하여튼 끝까지 고치셨어요. 행사할 때까지. 일단 대통령 그 연설 비서관으로 계셨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셨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정관으로서 대통령 글을 썼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또 능력을 뭐 인정받았다기보다요. 이 연설 비서관 자리가 청와대에서 정말 3D 업종입니다. 그래요. 정말 고생 무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혼나고 대통령께 유일하게 혼나는 자리고 다른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안 혼내세요. 그래요? 보고서 올리면 참고만 하시죠.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죠. 근데 연설문은 좋다고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는 기간 내내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혼나고 하는 자리에 아무도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역량이 되고 공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 막상 참여정부 됐을 때 그쪽으로 안 오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이어서 하게 된 거죠. 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요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실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것도 큰 계급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대통령 아무래도 연설 쪽은 특히 이제 대통령과 좀 가깝게 해서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같이 아예 그냥 그 전문적으로 그냥 그 일을 쭉 해왔거나. 근데 이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은 없어요. 연설문만 쓰고 월급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인이나 이런 분들은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문체로 자기 생각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남의 연설문을 못 써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문체로, 대통령의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게 글을 써야 됩니까? 저같이 아주 생각도 없고, 제 문체도 없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글로 옮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가능해요. 대통령의 빙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빙의만. 대통령으로 이제 빙의가 돼야 된다. 빙의만 되면 되고 그 빙의 조건은 대통령을 좋아하면 됩니다. 존경하면 되죠. 저는 다행히 두 분 대통령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빙의가 잘 됐죠. 그 글 쓰는 일과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겠네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님은 소탈하시고 배려가 깊으신 분.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여튼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 연설문 쓸 때인데 보통 국회 연설이나 얼마 전에 엊그저께 광복절 연설 같은 것은 몇 개를 쓰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발전하면서 주제가 바뀌고 그럴 때마다 연설문을 새로 다시 계속 쓰는 작업들을 하는데 보통 뭐 4-5개 이렇게 쓰는데 그때 국회 연설, 내일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시는 날인데 이제 몇 개를 쓴 끝에 이제 이걸로 하자고 전날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밤 10시 반에 또 부르시는 거예요. 관저에서. 그래서 갔더니 다시 쓰자고. 그래서 구술을 1시간 넘게 받고 내려와서 쓰는데 저는 뭐 100% 이거는 사고다. 도저히 이건 쓸 수가 없다. 아침 새벽까지 그걸 써야 되는데 특히 국회 연설은 그게 굉장히 1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연설문이 되게 긴 연설문인데. 그래서 거의 나는 이제 쓰긴 쓰되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 반쯤 하더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디까지 썼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고생했다. 고마 자라. 나한테 보내주고 그만 자라. 그러시고 몇 시까지 주면 되노? 그러셔서
5시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정확히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메일로 보냈으니까 마무리해서 저기 해라. 그래서 메일을 딱 열었더니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되어 있는 연설문을 스크롤해서 막 밑을 내려갔죠. 진짜 마무리를 안 하셨으면 제가 이건 시간이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진짜 잘 쓰시는구나. 빨리 잘 쓰시는구나. 이렇게 잘 쓰시니까 내가 얼마나 못마땅했겠는가 그동안. 그게 하나 참 그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고. 왜 그러면 제가 못 쓸 줄 알고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놈이 못 쓸 거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본인이 받으셔가지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밤을 새우면서 그거를 정작 그걸 하겠습니까? 비서관에 이제 2시부터 자게 하고 대통령은 이제 그때부터 잠 못 주무시고 계속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 5시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좀 눈 좀 붙여야지. 그래서 마무리해서 저기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눈물 날 뻔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제 칭찬을 2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배려심이 많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유일하게 2번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께는 단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배려심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까다로우세요. 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우세요. 대통령이 이제 연설문 이제 쓰시는 일을 하신 시간이 한 7년? 8년. 적지 않은 기간인데요. 그 이후에 강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냥 골방에서 계속 글을 쓴 거예요. 계속 대통령에 빙의돼서. 그래서 제가 뭐 변했는지도 몰랐고 제가 누구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글만 썼죠. 그러니까 8년간 이렇게 2분 대통령께 계속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밖에 다시 사회로 나와서 보니까 제가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느꼈고 또 실제로 뭐 대통령의 글쓰기도 뭐 거기 경험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그걸 써서 뭐 지금과 같아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사학 명문 신흥고등학교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그 신흥고등학교가 유명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80년 5월에. 그래서 그걸 뭐 신흥 5.27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걸로 좀 징계를 아주 경미한 징계지만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사전을 뭘 모의한다, 뭐 주동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단지 그 일반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신흥고등학교 3학년 일반 실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5.27 나기 전날 이제 사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뭐 2명, 2-3명 정도 있던 친구들이 불러서 갔더니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 같은 걸 저한테 부여를 했어요.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뚫고 이제 나가는 거. 일단은 스크럼 짜고 어느 반에선가 나가야 뒤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줄 앞에 서게 됐고 막상 근데 교문 쪽에 가니까 막 탱크가 있고 하늘에 헬기가 뜨고 그 당시에는 계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총으로 쏴도 뭐 바로 옆 동네에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교문을 아마 돌파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헬기 떠 있죠. 탱크 2대나 있었죠. 그렇죠. 광주 전남 군인들 지역 총 들고 다 서 있죠.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봉기한 것은 전주 신흥고가 유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만약에 거기서 그 무슨 유혈 사태가 났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대여를 돌려서 이제 운동장을 돌고 이제 강당에 가서 또 시위라고 마무리했는데 선생님들이 참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럴 때 이제 작고하신 우리 강규현 선생님께서 이 문에서 막아 쓰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치고 그런 걸 이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이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밀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내동댕이 치셨어요. 아, 운동장에 나가기 아니, 저희 전에? 그 반 문을 나가는데 문? 아. 선생님께서 나를 예. 밟고 가라 그러시면서 예, 문을 예. 막아 서셨어요. 아하, 뒷문을. 예. 근데 이제 밀고 나가는데 선생님이 넘어지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간 뒤에 선생님께서 혼자 교실에 남아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게 너무 슬퍼서 서글퍼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 제자들이 자랑스러워서. 아. 말은 못하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혼자 교실에 나와서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참. 그런 훌륭한 예.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신흥 527도 있었지 않나. 예, 예. 그게 끝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영생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셨어요? 아버님께 예.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네. 원국이는 좀 피신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교문에 앞에 와 계셔서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네. 아버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어허.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때 먹기 힘든 돈가스를 시식코너에 가가지고 사주시고 고속버스 표를 끊어서 네네네. 서울로 예. 피신을 그래요?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징계를 받고 그랬지만 뭐 지금 생각해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재밌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다가 예. 한 5년 차 때였는데 점심을 오찬을 하시다가 무슨 깜빵 얘기가 나왔어요. 화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다 깜빵들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비서관들 이렇게 보니까 5명 되는데 다 갔다 왔어요. 저만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죠. 저는 안 갔다 왔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의아한다는 듯이. 근데 5년간 나랑 같이 참여정부에서 예. 5년간 같이 일을 했단 말. 예.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때 마침 이제 윤태영 그 당시 대변인이 예. 옆에 계시다가 우리 강 비서관은 고등학교 때 데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서 그럼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계급장이네요. 훈장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요즘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와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예. 이것도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나왔던 대통령 글쓰기만큼 인기가 있습니까? 이 책도? 보다는 대통령의 글쓰기보다는 안 팔린 거. 안 팔려요. 여전히 지금 대통령 글쓰기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잘 나가고요. 예. 아마 글쓰기 제 말을 직접 해서 좀 그렇지만 글쓰기 책 붐을 일으킨 게 대통령의 글쓰기였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출판계에서는 인정을 하죠. 강원국 작가에 의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국민적 관심이 국민적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쓰기 책을 쓰는 붐. 글쓰기 책을 쓰는 글쓰기 붐. 책이 유시민 전 장관이 우리 강원국 작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썼다. 그 붐에 편승했다. 전혀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혹시 사전에 좀 이거 써도 괜찮겠어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던가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시고요. 예. 제가 감히 그분 발밑도 못 가는 처지인데 지금 아무튼 책을 사서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저는 말씀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자신감 갖고요. 욕심은 버리고 자료를 잘 찾아서요. 일단 쓰고 반복해서 고치면 됩니다. 정말 이 프로세스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신감을 일단 가져야 돼요. 자신감. 그래야 안에 있는 걸 끌어내고 그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일단은 써요. 그냥 쓰고 반복해서 고쳐야 돼요. 이 5가지만 하면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 자신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 글 써가지고 괜히 안 쓴 것만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부분 이제 독자 눈치를 자꾸 보고요. 또 자기 스스로 막 검열을 하고 자기 안에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 그냥 자신감 가지면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생각이 이렇다는데 어느 놈이 시비를 걸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앞에다 놓으셨군요. 자신감. 일단 쓰겠다는 결심이 서야죠. 그건 자신감이 토대가 돼가지고 나오는 결심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고쳐 써라. 그게 핵심입니다. 예. 톨스토이나 해밍웨이나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수백 번 고쳐서 쓴 사람이고 저희는 안 고치고. 근데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글 쓰시는 작가분들은 그냥 일필휘지. 전혀 그렇지 시도 나오고 원래 잠깐만 소설 나오고 잘 쓴 글은 없다고 그랬어요. 잘 고쳐 쓴 글만 있다고 그랬어요. 고쳐 쓰기의 승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학원에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문학을 공부를 하고 50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 우석대 안도현 시인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받아주시면 정말 좋고 그래서 시나 소설을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지금 꿈입니다. 언제쯤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시한이 없고요. 제가 그거는 죽기 전에 하면 되겠죠. 이제 학부부터 시작합니까? 대학원 이제 배우려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면서 기초를 닦고 일단 글 쓰는 방법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아마 전문 분야는 그 나름의 세계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벌써부터 좀 뒤로 물러서시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무튼 연설문 같은 건 누구보다도 안도현 시인보다도 훨씬 잘 쓰실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내가 안 쓰던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고 하시는데 그래도 역시 대단합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이 50이 넘었지만 어린 자녀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래 살잖아요. 아무튼 그 자신감으로 공부도 좀 하시고 안도현 교수께서 받아주시겠죠. 어떤 분이신데요. 하시고 훌륭한 작품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보는 그런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